지금부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의 개회사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회사 겸 좀 울리네요. 예, 개회사 겸 뭐 주제 발표라기보다는 좀 발표를 해야 돼서 주어진 게 10분이 아주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뭐 우선 감사드리고요. 청중 오디언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특히 좀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제 ESG가 핫한 것 같고 우리나라 좀 늦었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하여간 시작하면 되게 빠르니까 막 금융 쪽 오니까는 뭐 금융권의 막 지주 회장님들 막 전부 무슨 저 ESG 위원회 만드시고 막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좀 늦지만 하여간 시작하면 대단히 빠르다 이제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그 아까 뭐 또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의 현석 교수님 이게 이제 의미심장해요. 환경금융대학원.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 그러면 이제 ESG2고 또 금융은 또 요새 디지털라이즈니까 또 이제 핀텍이라서 아주 그 오늘 주제하고 아주 맞는 또 그 테마인 그쪽에 종사하시고 계신 현석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앤 플라이 송명수 총괄사님은 이제 많이 이런 쪽으로 또 저하고도 많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NH투자증권 최창규 우리 부장님, 부행가미너 이승 대표님, 그다음 지속가능 발전소 윤덕찬 대표님 들어오셨죠?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번에 청중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게 막 시작됐지만 사실 글로벌에서 4, 5년 전부터 양대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전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 ESG 이 양 트렌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빠르게 돼서 앞으로 이제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제 세미나 하지만 지역 세미나 많이 했는데 지역 세미나는 이제 쭉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원주 강원도 그러니까 또 바이오 제약 또 디지털 금융 쪽에서는 핀텍 쪽에서는 또 그 인쇼테크 이런 데 관련이 있고 ESG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인바이러먼트 환경 쪽 관련해 가지고 보험용 요소도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또 보험용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또는 그 섹터 분야 쪽으로 볼 때 우리 강원도 쪽 원주랑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바쁘시지만 제가 현석 교수님하고 좀 부탁드려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걸 했습니다. 저희 핀텍 지원센터는 이제 핀텍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그 신산업을 부스탑하기 위해서 한 5년 이제 5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쭉 그 데모데이 하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뭐 최근에 또 혁신 서비스 금융력 감독이 하는 것도 돕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했던 그 핀테크 코리아 핀테크 위크 온라인 하는 거죠. 그 박람회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한 2주 동안 17만 명 이상이 들어오셨고 IP 기준으로 그 페이지 뷰로는 112만 명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좀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거 좀 그 홍보도 좀 할 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셨지만 더 뭐 좀 그런 쪽 좀 가져주시고 이제 새로운 ESG 아까 디지털 그 전환만큼이나 아마 앞으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거고 또 빠르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형성 이런 부분이 많아서 핀텍과 지금 제가 우리 ESG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런 쪽에 ESG 어떤 그런 전환 변화에 핀텍 기업들이 디지털 활용해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이 자료 어디로 어떻게 있어? 이건가? 네. 저는 그냥 그 시작하는 말, 들어가는 말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뭐 개념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간 걸로 보여드렸지만 ESG가 지금 환경, 그다음에 그 소셜 그 가버넌스잖아요. 근데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 경영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저거로 얘기하면 사실 기업의 사회 책임이죠. 근데 이게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속 발전이 가능하려면 이제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새로운 기업 가치관이죠. 근데 이제 이게 CSR과 좀 차별화 된다면 CSR은 이제 기존부터 있던 사회 책임인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ESG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더 브로드한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 차이는 그 CSR은 다분히 어떤 좀 책임 원칙 뭐 이런 쪽에 좀 카테고리 같다 했고 우리 ESG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주가에 반영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좀 잠깐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업 가치를 갖다 할 때는 이때까지 펀더멘탈리 재무적 그
요소만 우리가 이제 방금 뭐 기업의 매출 이익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비재무적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갖다 반영을 해서 기업 가치에 반영하시오라는 두 가지가 다 이제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사실 금융기 아니라 대기업들 그 외국 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큰 손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통장 배경은 제가 볼 때 제일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이제 유엔이 PRI였죠. 우리 뭐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뭐 이가 갈리는 그런 PRI가 아니라 프린시플 오브 리스폰시블 인베스트먼트인데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유엔이 이거 갖다가 실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 하니까 결국 큰 손들이 그런 쪽으로 하게끔 하니까 뭐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 큰 데들도 외국에서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돈을 빼겠다 뭐 이런 사실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앞으로 무슨 신산업 벤처 쪽에 투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안 하면 사실은 이제 투자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뭐 지속가능위원회 갖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헤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겠죠. 글로벌 환경 변화 이제 미국 뭐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 다시 들어가겠다 할 정도로 이제 그 환경 쪽에 그렇게 했고 중국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미국보다 더 트럼프 때하고는 다르게 계속 탄소 중립 중국은 얘기했죠. 그래서 뭐 자율차, 전기차를 좀 많이 했고요. 유럽은 원래 좀 사회 그다음에 환경 보호 이런 쪽 강하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블루웨이브 친환경 코로나 19하고 그다음에 코비드 19하고 플랫폼 경제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S와 G가 아주 그 니즈가 강해졌어요.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졌고 경쟁 양극화와 함께. 플랫폼 경제로 해서 그런 그 독과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지배구조, 그 환경 이런 게 친환경 이런 게 세계적으로 부각됐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프리 코빅, 코빅 또 기간 중에 또 퍼스트 코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경영 환경의 변화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별, 지역별로 해가지고 뭐 탄소중 거의 다 뭐 2050, 중국만 2060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될 것 같다. 미국, 중국이 이제 시장 패권 뭐 전쟁이 시작될 거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그러니까 이로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도 만만치 않죠. 환경 친환경 같다 계속 얘기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SG로 가게 되면은 저기는 미국이 참 역시 그런 쪽에는 강하다. 유엔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S하고 G 쪽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불리해요. 그렇죠? 예, 참여이 많은데다가 과연 거기에 지배 구조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만 앞으로 ESG가 계속돼 갖고 어떤 글로벌 큰 손도 투자의 어떤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쪽 중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구글은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AI 쪽이 워낙 강하니까 어떤 재해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예측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자연 재해 이런 것들은 이거 불강력적인 거다 그래갖고 우리가 뭐 정부가 다 보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AI라든지 과거 데이터 같은 통해서 계속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연 재해 재난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바뀌겠죠.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상품 생활할 때 앞으로 이용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시고요. 블록체인과 커피와 만남 그래갖고 이거는 뭐 이제 그 원산지 증명이죠. 그래서 이제 원산지 들어가면 이제 재배 농부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요새 뭐 공유경제 또는 뭐 프로토콜 경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나틱 프로젝트라 갖고 아예 그냥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열만이 내고 여러 가지 환경 친환경적이지 않으니까 바닷속에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보니까 네이버인가 뭐 그리고 더 좋은 뭐 이런 데들이 아마 강원도 뭐 이런 쪽에서 뭐 풍력 같은 걸 공기를 뭐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열을 식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하고 있죠. 저 핀텍 쪽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미 나와 있어요. 스웨덴 쪽에 아직 출시 예정이 나오진 않았군요. 더코노미라 해갖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두블랙 아마 두화이트하고 두블랙이라는 두 개의 카드가 있다 하고요. 두화이트는 친환경이면 점수 주는 거죠. 두블랙은 블랙이 아마 좀 나쁜 뜻이니까 이렇게 그 친환경이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면 그거 갖다 점수 계속 채워갖고 꽉 차버리면 한돌미리 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카드 쓸 수 없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인바이러먼트지만 바로 핀텍이라든지 이런 쪽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디지털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건 제가 지금 보는 거지만 앞으로 대출, 투자, 보험 다 ESG 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커노미 말고도 P2P 크라우드펀딩 이런 쪽에서도 얼마든지 이슈에서 나올 것 같고요.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P2P 크라우드 펀딩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까 도커노미에서 봤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환경 오염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그 ESG 핀텍 상품들, 광의 ESG 테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쪽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신산업 벤처 테크,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CSR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지 어떤 그런 이게 테크 기업 뭐 이런 쪽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는 자연재해였지만 이제는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확률적 측정이 가능하면 이건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 측정에 따른 농사물량. 우리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날씨 갑자기 따뜻해지면 오렌지 재배 지역이 높아지잖아요. 위도가. 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험 상품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그런 그 인슈테크뿐만 아니라 기후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핀테크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투자 쪽 오늘 우리 투자 쪽에 NH 투자증권 또 부장님 말씀 주시지만 그러니까 투자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원칙을 바꿔버리면 안 따라갈 수가 없겠죠. 큰 손들을. 국내도 뭐 지금 빠르게 막 그런 변화들이 납니다. 뭐 연초에 이제 뭐 그 금융위원장님하고 보험업계 뭐 이렇게 해서 ESG 뭐 경영 뭐 이런 그 위원회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영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무슨 저 재난 그런 그 보험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걸 디지털로 연결하고 얼마든지 AI하고 연결하면 오늘 그 AI 쪽으로 또 어프로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걸 계산해서 계리사 대신에 계산한다든지 해도 단적으로 뭐 계리사 생산성 높이는 방향으로 한다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럼 지금 굉장히 그 생명보험업계가 어려운데 다른 쪽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 갖다 만들고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수제 맥주 뭐 이렇게 해서 뭐 맥주 업계들이 막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좀 그 이게 뭐 가성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마케팅적인 측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ESG 관점에서 뭐 노력하고 있고 뭐 최근에 뭐 많이 나왔죠. 카카오 뭐 우리 회장님 그다음에 또 배민의 또 사장님 뭐 이렇게 자기 개인 재산을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말 고맙고 숭고한 거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소셜 그다음에 가버넌스 이런 거 플랫폼 기업들이니까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석유 업계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2050년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결국 이제 이거는 탄소 배출권 각 국가마다 갖다 지정을 해주니까 정해준 그런 한도 내에서 기업한테 배분이 돼 있으면 그거 갖다 사고 팔면서 예컨대 탄소 제로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ES가 강화되면은 실제로 친환경도 있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신산업 고용 이런 부분 전부 연결될 수 있다. 신한카드 최근에 이제 뭐 그린 인덱스 지수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카드나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은 이미 이제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ETF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야는 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나갈 거고 농업, 건설업, 예술, 교육도. 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ESG 뭐 교육이 요새는 융합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들이 융합이 되면서 4차원경 때문에 또 ESG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그런 융합.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AR을 이용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융합해갖고 하는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이런 이공계뿐만 아니고 ESG 경영을 제대로 하시려면 그쪽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건 천연 자연재해로 인식하시겠죠. 이해를 하면 훨씬 그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예컨대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예컨대 그걸 갖다 계산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그러면 예컨대 똑같은 보험 상품 만들어도 딴 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왜냐 보험금이 많이 나가지 않을 테니까 미리 제어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험 업계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로 보고요. ESG 경영의 5대 아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는 이제 기업 가치를 그 CS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해서 파워풀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거다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ESG가 하나의 어떤 소셜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는 그 소셜 행위 뭐 이런 게 아니고 테크 산업으로 갈 거다. 결국 뭐냐 ES적 요소 예컨대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친환경이지 않다. 예컨대 뭐 예컨대 소셜적이지 않다. 공원에 또 되는 게 아니라 공원에 마이너스다. 또는 뭐 독과점적이다라는 그런 것 갖다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한 기술 이런 기술들이 결국 디지털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 세계적인 양대 메가 트렌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하고 우리가 ESG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근데 SG 이슈가 생기기도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 독과점 이슈 그러나 디지털을 통해서 두 개가 협력하고 결국 ESG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테크로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짧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다음 좋은 말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님의 환영사 및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의 현석입니다. 앞서 정유신 이사장께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 이어서 이제 ESG 관련해서 두 번째 공동으로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뭐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환경금융에 특화된 대학원은 뭐 처음입니다.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세 군데 대학이 선발이 됐고 그중에 저희가 환경금융대학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희는 뭐 그린 파이낸스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린 파이낸스하고 디지털 파이낸스를 결합한 이제 그린 디지털 파이낸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사실 뭐 여기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핫한 이슈고 굉장히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하고 계신데 저희도 뭐 대학원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 국내 어떤 세미나도 지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떤 좀 그냥 석박사 과정의 교육이 아니라 전문가 또 시장에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과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한 10분 안에 환영사하고 발표를 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는 만들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다 현업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대학에서 유일하게 참여를 하니까 저희가 한번 몇 가지 좀 화두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게 환경 오염, 뭐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은 경제원론 가리키다 보면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 뭐 외부성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제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영향에 대한 이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이다라고 많이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잠깐 이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배출권 거래제도나 오늘 뭐 ESG 투자, 녹색 금융도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 이제 방안을 많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ESG 투자, 뭐 녹색 금융은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이사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뭐 사회적 책임 투자, 뭐 임팩트 투자 그래 하나의 일환이고 더 나간다면 좀 이슬람 금융에서도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자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든지 뭐 석탄을 뜬다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는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환경과 금융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금융시장에 보면은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 간의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프라이싱이 이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특히 이런 ES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어떤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뭐 유가증권 신고서에 뭐 이렇게 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분석하기도 어렵고 또한 공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환경이나 사회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 담을 것인지 반대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공시를 할 건지 다양한 정보들이 앞에 ESG도 이제 환경, 소셜,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항목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일률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시장에 이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또 프로그램 구성하면서 많이 만나보면은 이 대량의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분석 프로세스를 학습 또는 자동화하는 그런 AI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제 ESG 스코링 모델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핀테크를 활용한 ESG 어떤 활성화 그리고 또 금융시장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런 ESG 관련해서 공시를 이제 의무화시키겠다. 뭐 2025년까지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고 2030년부터 해서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까지 다 이제 확대시키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사실 이제 더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이제 어느 매체에 우리가 공시를 할 거냐, 뭐 애니얼 리포트에 할 거냐, 유가증권 신고서에 할 거냐, 아니면 뭐 거래소 저희 거래소도 ESG 가이던스를 마련을 했는데 그런 뭐 기준에 마련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거래소에다가 이제 공시를 할 건지 아니면 최근에도 환경부가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한 4년 전에 이제 기재부의 용역 과제로 사실 일본의 환경성과 금융청 방문해 가지고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을 거의 만들어 드렸는데 좀 약간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해야 될 부분과 뭐 기재부 아니면 금융이 어떤 그런 영역이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오버랩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어떤 이런 그린본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GRI에서 말하는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그다음에 뭐 그 국제통합보고위원회에서 그 통합보고 뭐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또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SASB에서 마련한 표준안 스탠다드도 있고, 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에서 마련한 어떤 리포팅 프레임워크도 있고요. 최근에 뭐 TCFD의 그런 권고안도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이 환경과 아니면 뭐 ESG를 포함한 그런 것들의 어떤 공시 표준을 제정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룰 베이스로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따라서 공시를 해라라고 제시하는 기관도 있고, 어떤 프린시플 베이스로 해가지고 원리 원칙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시를 하게끔 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렇게 평가 기준 아니 그 어떤 공시에 대한 기준들이 다 다르니까 ESG 스코어링하는 그런 기관들이 내놓은 그런 지수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구해 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안도 없고 다양한 어떠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ESG 이제 그 스코어링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비재무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비교 가능도 해야 되고, 어떤 표준화된 포맷에서 이게 이제 이 공시가 이루어지고 또 정보가 굉장히 대량의 이제 정보들이 디지털화돼서 많은 평가기관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좀 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도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떠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시기도 하고, 또 평가하시는 그런 기관에서 보실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떤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이게 공시가 의무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게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어 가지고 분석을 하기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이런 기관들이 서로 이제 뭐 관계를 정리를 하고 또 어떤 통합하는 또 컨버전스 쪽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앞서 말씀 그런 어떤 비재무 정보의 공시 기준을 마련한 기관들끼리도 어떤 통일된 표준안을 이제 만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어떤 컨버전스 이제 수렴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또 옥스퍼드의 그 바커하고 에클레가 쓴 페이퍼에도 이런 어떤 서로 다른 표준안들이 이제 컨버지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 표준안들 중에 선택을 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시장 주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그 비재무 리포팅 디렉티브 논 파이낸셜 NFRD라고 하는 어떤 정부 주도나 규제 주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에 보면은 뭐 두 개가 같이 투 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ESG 정보에 대한 어떤 공시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국내적으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게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ESG를 평가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환경의 그런 어떤 외부성 문제,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특히 이 녹색금융, 뭐 ESG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재무 정보야 다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고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평가가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사실 이제 비재무 정보는 어느 영역까지 담고 어느 대상까지 포함을 해서 또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서 어떤 녹색 금융시장 아니면 ESG 금융시장이 더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핀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과 발표를 마치고 또 뒤에 토론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러그앤플레이 송명수 총괄이사님께서 지속가능 언더라이팅을 통한 보험사의 ESG 기여의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그앤플레이 송명수입니다. 예, 오늘 좋은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정유신 이사님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가 조금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해외 보험사들과 연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조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회사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 회사고요. 1년에 한 250건 정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투자 건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다른 벤처 캐피탈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16개의 산업 분야에 걸쳐서 뭐 핀테크, 인슈어테크, IoT,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헬스 이런 16개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과 같이 스타트업들 공동 발굴하고 투자하고 또 같이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오늘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와 인슈런스의 결합, 왼쪽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있는 기사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탑5 재보험사 로이즈 2021년부터 석탄 탄광 보험 인수 중지, 알리안츠 기업 대상 단체 보험 가입 시 직원 안전, 건강 관련 보호 대책 여부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또 보험사 전문 신용평가 기관 AM베스트,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S&P나 무디스 외에 보험회사들은 또 AM베스트라는 데서 신용평가 기관을 통해서 등급을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신용 등급 평가받는 데 있어서 기존의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요소 외에 작년부터, 그렇게 오래된 시점은 아닙니다, 혁신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ESG를 어떻게 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들이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순하게 CSR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각각 전 세계 보험회사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보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ESG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뭐 여기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영역으로 나뉘잖아요. 첫 번째는 보험 영업이, 그러니까 보험을 얼마나 언더라이팅을 잘해서 그게 얼마나 많이 손해를 절감시켜서, 보통 저희가 100% 넘어가면 손해보는 거고요. 쉽게 생각해서 96% 컴바인드 레이쇼가 되면 4% 남는 거고, 나머지 그런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또다시 보험회사 같은 경우 투자이익,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투자는 뒤에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예전에 보험회사가 가장 큰 손실을 많이 겪는 경우가 바로 이 보험 이익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리스크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가장 큰 보험회사가 가장 큰 손해를 봤던 건 미국의 HIM, 그러니까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고요. 2008년도에 있는 태국 홍재, 왜냐면 뭐 500년 만에 온 홍수였잖아요. 그래서 태국의 60% 이상이 잠기고 공장들이 대부분 잠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보험회사가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니마이즈하고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그런 아웃라이어들, 돌발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 영업의 이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전부 다 많아지는 거고요. 또 대표적인 것들 중에 ESG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배상 책임 같은 경우죠. 저희가 이제 아스베스토스라고 이제 성면이라고, 이제 옛날에 저희 보면 위에 보면 성면 전부 다 이 건물 위에 보면 성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폐지로 하는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아마 같은 성면 1970년도 지금은 전부 다 보험회사들이 면책인데 70년대 80년대 성면 그런 공사장을 통해서 폐질환을 잃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배상 책임을 통해서 수하는 것 때문에 그 보험 배상을 아직 30년째 해주고 있어요.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런 돌발적인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런 게 늘어나겠죠. 예전에는 환경 관련해서 이슈들 그런 거 별로 뭐 이슈를 걸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그런 거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높아지는 게 ESG 리스크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CSR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보험 영업 이익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점점점 ESG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한 국내보다는 이제 국내는 빨리 따라잡는 게 있지만 해외가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버넌스든 아니면은 뭐 IFRS든 이런 정책적인 관점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지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회사도 알리안츠가 맨 처음에 이니셔티브가 돼서 유엔과 함께 Principles for Sustainable Insurance PSI 지수라는 거를 어떻게 거버넌스 이제 아직까지도 뭐 여전히 지금 아직 정책적으로 스코링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이제 처음에 유럽과 미국에 있는 보험사들 중심으로 이런 조직이 설립이 되었고요. 다음. 예, 이 ESG 가이드 설립의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특히 산업보험계에서 ESG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선택적 지침을 제공하고 이런 가이드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좀 보험업의 뭐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ESG 평가 요구될 수 있는 관련 정보들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여전히 이게 한번 만들어 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스코어링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듯이 이런 기구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점 가이던스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체계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한국 보험회사들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걸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전히 뭐 CSR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과 보험을 담보해주는 그런 공익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뭐 월드 헤리티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세계 자연환경 유산을 갖다 보호하는 이런 이니셔티브도 하고 있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글로벌 업계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대표적인 경우로 한 2년 전에 최근에 개설된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라는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화학기업 50여 개가 만들어서 1조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건 친환경 관련된 스타트업들만 투자하는 그런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수장은 UN 담당관이 오시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SK만 참석을 하셨고 대부분 뭐 쉘, 쉐브론, 다우, 토탈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여전히 CSR적인 관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50여 개 화학 에너지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이니셔티브지만 보험회사 그런 혹은 은행권, 파이낸셜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같이 멤버로서 참여시키고 있고 보험회사도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큰 그림적인 전체적인 걸 제외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자산을 투자하고 또 위험을 전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보험업의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다음. 각각의 이제 오퍼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뭐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 상품을.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ESG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마이크로 인슈런스라든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아주 농작물 예를 들면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저소득 농부들을 위해서 그런 자연 대재해 보험 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소외받던 분들 굉장히 뭐 당뇨 중심 아니면 굉장히 고위험군의 보험사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보험을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부 다 이런 커스터머 리스폰서빌리티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그런 보험들을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최근에 그랩 같은 그런 배달업이 발달이 되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딕 이코노미 있잖아요. 이제 일용으로 배달로 이렇게 경제를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 그전에는 비싸니까 보험을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체계적인 기술을 통해서 그런 보험들을 가입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다음. 이제 SM 매니지먼트는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ESG 크리테리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은
왜냐하면 보험회사 자체가 투자업으로서 사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LP로도 많이 참석을 하고 또 펀드도 많이 구성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꼭 보험업과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하는 재무적인 투자 목적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인슈런스 언더라이팅 부분인데요. 아까 단순히 상품을 개발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혹은 친환경적인 보험을 가진 건물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보험 같은 경우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 뭐 예를 들자면은 건설공사에서 사고가 났었을 때 예전에는 전부 다 그냥 리플레이스먼트죠. 교체, 새 걸로 교체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보험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써. 혹은 친환경적인 그런 매터리얼로 그런 것들을 대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 이제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언더라이팅을 위한 지침 및 프로세스에 예전에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게 그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하고 얼마의 보험료를 받아야 될지 결정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게 그냥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날지 예를 들면 이 뭐 나무로 만든 건축물은 뭐 보험료를 더만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자면은 시멘트보다는 콘크리트를 쓰는 것들이 더 안전하니까 보험료를 갖다가 더 적게 받아야 되는 이런 단순한 언더라이팅 지침을 떠나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게 얼마나 에코프렌들리한 것인지라는 하는 지침들을 계속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험료에 반영되고 또 리스크 측정에 반영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지금 보험회사들이 친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ESG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스타트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ESG 관련된 것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퓨전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APW라고 말씀드린 데서 투자 실질적으로 받은 건데 나우와 토탈과 그 다음에 교세라 이 세 군데 업체에서 투자하는 회사예요.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블락화해가지고 건자재로 다시 재활용하는 업체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보험사 회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보험회사들이 재무적인 목적에서 친환경적인 기업들에 투자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리안티도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셨어요. 물론 재무적인 투자 목적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 TEDR이라는 기업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게 아까 저희가 조금만 환경적인 요소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알리안츠가 더 사회적인 보험회사 보험들을 들 때 얼마나 직원 친환경적인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지 그런 기준이 잘 돼 있는 것들을 보험도 회사들은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보험회사들이 단순히 뭐 인슈어테크만 투자하는 게 인슈어테크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굉장히 넓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 TEDR이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세요. 40대 중년 남자들이 굉장히 멘탈이 취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치료하게끔 하는 멘탈 관련된 헬스예요. 예전에 보험회사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정신병 관련된 질환들은 담보 안 해줬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최근에 헬스케어 중에서 뭐 단순하게 뭐 신약 개발하는 것들도 투자해도 많이 하지만은 이런 멘탈 헬스적인 관련된 이제 뭐 암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악사 같은 경우가 TEDR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자 목적으로 SI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언더라이팅 지침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부분 혹은 드론을 활용한 뭐 손사 이런 전통적인 인슈어테크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이제 투자하는 ESG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폭들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면은 ESG적인 측면이 절대 진짜 더 이상 CSR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ESG 리스크 자체가 보험 영업의 가장 핵심적인 보험 영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요즘에 ESG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요. Doing well by doing good.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해남으로써 기존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보험 영업 자체들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최근의 투자이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보험회사들의 역할과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좀 더 발전이 있기를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최창규 팀장님께서 금융투자업계가 바라는 ESG 핀테크 기업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인덱스 개발팀을 맡고 있는 최창규 팀장이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보통 ESG를 보실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분석의 대상으로서 ESG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회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ESG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경영 관점으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ESG가 좋은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ESG를 활용하면 좋겠다.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 번째 해당되는 어떤 ESG가 높은 기업을 투자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팩터를 잡았습니다. ESG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ESG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키포인트,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ESG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ESG 관련된 지수 사업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NH투자증권의 ESG 관련된 지수 사업은 제 뒤에 발표드릴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님과 함께 코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ESG 투자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ESG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ESG 레이팅이 높은 회사들로 바스켓을 구성해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수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만든 지수는요, 어떤 레이팅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환경 관련 뉴스라든지 거버넌스 관련 뉴스라든지 소셜 관련 뉴스를 잘 스크리닝해서 만든 지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어? ESG가 높은 회사가 주가도 좋아? 이런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ESG라는 팩터들이 평가하는 회사들마다 다 틀리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회사들마다 판단하는 기준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것이 2020년 셀트리온의 평가인데요. 셀트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 기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국 지배구조원에서는 B+라는 ESG 등급을 매겼고요. 서스틴베스트는 D, 그리고 MSCI는 B, 그리고 우리의 지속가능 발전소는 61점, 그러니까 상위 12위에 해당되니까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현석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ESG는 평가하는 평가 툴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다르고 쓰는 팩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냐, 어떤 방법이 맞냐, 이거는 아마 ESG를 처음 접하시는 핀테크 업체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정답을 찾고 있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ESG에 중점을 뒀던 회사들의 주가는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ESG가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주가가 시장보다 좋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연출됐지만,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SG 평가가 높을수록 그 회사의 주가도 좋을 것이다, 또는 좋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그게 정확한 ESG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방식에 의거해서 금융 상품을 만든다든지 지수를 만든다든지 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SG 평가의 객관성에서 좀 더 연장선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ESG를 잘하는 기업들의 주가 펀더멘탈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ESG 지표들과 그 회사의 그 기업의 펀더멘탈, 여기서 펀더멘탈이라고 본다면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함께 아우러져서 ESG 지표들이 생겨나야지만 좋을 것 같다. 그 두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오늘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 나간 보고서가 AI,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을 보고서로 묶어서 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ESG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우리가 평가해왔던 툴과 벗어난 그런 새로운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은 도무지 ESG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이런 쪽의 툴을 핀테크 업체들이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희는 기꺼이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국내 ESG 현황을 좀 더 짚어드리면은요, ESG, 뭐 E는 환경이고요, S는 소셜이고 G는 거버넌스 지배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E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네, E라고 그러면 보통 환경이고요. 저희도 뭐 의뢰받고 있는 ESG 관련된 서브 인덱스 중에서 환경 관련된 인덱스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경계하는 부분인데요. ESG를 일종의 테마, 뭐 소위 말하는 뭐 정치인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 관련된 테마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G가 고루 좀 시장에서 응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에 집착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 역시도 좀 ESG 건전한 ESG 투자에 있어서는 좀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핀테크 회사들이 ESG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아마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현석 교수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ESG 데이터의 비정형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ESG 데이터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금투협이랑 간담회를 해본 결과 앞으로 뭐 공시를 하겠다, 공시 의무화하겠다, 뭐 그렇게 계획은 짜여져 있지만 현재는 공시 의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투협에 제안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ESG 정보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ESG 관련된 데이터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결국은 ESG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생각한 것이 이런 ESG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뭐 머신러닝을 도입하던 텍스트 마이닝을 도입하던 해서 ESG 정보를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포토화하는 게 가장 ESG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G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ESG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거다. 참고로 국내에서 ESG 관련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 투자자는 우리의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들도 ESG 투자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ESG 채권 투자도 늘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떻게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하시는지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기면은 저희 NH투자증권이 ESG 투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ESG 레이팅이 높은 회사들로 마스켓을 묶고 그리고 그 ESG 관련된 나쁜 뉴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회사의 비중을 줄이는 뭐 물론 그 회사를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할 경우에는 좀 이 지수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운용자들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름은 저희 매일경제신문이랑 같이 발표를 하고 있어서 매일경제신문 iSelect AIESG라는 지수를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으실 수 있겠지만 ESG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ESG 펀드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ESG 레이팅하는 앞서 그 한국 지배구조원이라든지 서스틴베스트라든지 이런 레이팅하는 회사한테 돈을 주고 레이팅 정보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지수를 만든 지수 사업자한테 지수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ESG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한 이벤트 체크하는 회사들한테 또 이벤트 체크 모니터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MK iSelect AI ESG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앞서도 ESG 투자가 과거에는 시장보다 못했다, ESG가 좋은 회사들이 오히려 주가는 못 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요 지수 보시면 2021년 성과를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성과를 보시면은요, 저희 지수가 놀랍게도 코스피보다 소폭이지만 아웃퍼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웃퍼폼을 기록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드디어 이제 좋은 기업, ESG가 높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핀테크 회사들이 이런 ESG라는 영역에 과감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엔카미노 이수영 대표님께서 펀세이빙과 ESG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엔카미로라고 하는 기업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각종 전문가분들과 교수님 사이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증권사랑 투자자문사의 경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컨설팅과 강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를 만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12년차 금융 경력의 국제공인 재무 설계사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엔카미노라는 뜻은 당신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뜻으로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많은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을 잘 활용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목적을 기반으로 한 펀세이빙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에서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인클루전 플러스라고 하는 메틀라이프와 한국사회 투자라고 하는 한국사회 투자재단이 운영하는 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육성 과정을 마쳤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네, 통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발표 앞서서 좀 스타트업스럽게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요.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장이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은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월급이 로그인 하자마자 각종 자동 이체로 인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커피라든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택시가 진짜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어떤 쇼핑 중독의 개념도 있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소비 사이에서 지출을 좀 통제하고 돈을 잘 관리하여서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절약으로 얻는 긍정적인 감정과 소비를 못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오가면서 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어떻게 더 크냐고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소비를 못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죠. 맥북 프로라든가 에어팟, 아이폰 이렇게 세 개를 갖는 것을 과수원을 차린다라고 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갖추려고 해도 4,5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수준이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갖추고 탄다고 했을 때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온다고 하죠. 이런 사이사이에서 저축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축의 혜택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축의 혜택과 즐거움을 느끼려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듯이 저축도 계속해서 잘 해본, 저축을 해서 충분한 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약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저축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라고 그냥 강요해서는 저축을 잘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치라고 하는 개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너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옆구리를 쿡쿡 찌르다, 뭐 간지럽히다 이런 뜻인데요.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유를 해서 올바른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어떤 장치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 401k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맨 처음에 세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취업을 하자마자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놓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산 규모나 가입자 수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너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그림처럼 소변기에 그려져 있는 파리 그림, 이게 대표적인 너치의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파리 하나를 그려놓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치는 어떤 강요보다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세이빙이란 펀과 세이빙의 합성어인데요. 뭐 재미있는 저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저축이 뭐가 대단해서 사회적 책임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어떤 너치의 장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축 습관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를 보시면 고객의 주거래 계좌로부터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인데요. 여기에 펀세이빙은 규칙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 이체로 저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활용해서 저축하는 것과 일정한 금액과 주기를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저축되는 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반올림 잔돈저축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그 결제 내역을 1,000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잔돈을 저축하는 방식이고요. 예산절감 저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예산을 뭐 2만 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하루 중에 15,000원을 사용했으면 5,000원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적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주기로 이렇게 저축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주기와 금액으로 저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뭐 여유자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로 쓰는 계좌를 연결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지출되고 일정 부분은 저축이 되더라라는 것을 몇 달 동안의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 5에서 15% 사이에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네, 화면이 안 넘어가서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으로는 일정 금액과 주기로 증액되도록 하는 카카오뱅크의 26주 저축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매주 예를 들어 1,000원이면 1,000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매주 1,000원, 그다음 주는 2,000원, 그다음 주는 3,000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면서 저축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뭐 많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와 마켓컬리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이마트가 연계하여서 어떤 26주 적금의 달성률에 따라서 할인 혜택이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저축 방식이 굉장히 뭐 출시 몇 달 만,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누적 계좌 10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의 흥행을 하고 있고요. 가입자 연령을 보면 대부분 20, 30대가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금통 서비스도 굉장히 뭐 인기를 끌고 있고요. 펀세이빙의 주요한 뭐 작동 뭐 효과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생활 속의 저축을 포지셔닝 해주고 저축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혹은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저축을 잊지 않고 항상 뭐 생활 속에서 저축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타 특징으로는 납입 금액이 적고 주기가 짧아서 어떤 목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고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와 접목될 수 있어서 뭐 야구, 농구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얼마씩 저축하도록 하는 그런 저축의 게임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펀세이빙은 자투리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덧 목돈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저축의 혜택과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펀세이빙은 금융 소비자들이 쉽고 재밌게 저축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서 접근을 습관화해주고, 더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목돈이 모여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목돈과 비상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펀세이빙의 사회적 역할은 첫 번째로는 저축 습관 형성인데요.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중도 해지율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보수적인 숫자를 사용했지만 은행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해보니 접근만 해도 해지율이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펀세이빙을 통해서 저축이 습관화되면 이런 어떤 금융상품 해지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펀세이빙의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은 노후 빈곤율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데요. 연금 제도와 같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를 중도 사용하는 용도를 살펴보면 생계랑 생활비, 해외여행, 전세자금 등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보면 주변 동료들이 어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해서 퇴직급여를 중도 해지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점은 퇴직급여를 사용하고 후회하는 이유를 보니 목돈 마련 저축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펀세이빙을 통해서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당장의 어떤 노인 빈곤율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저축 습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러한 노후 빈곤율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재무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각종 해결해야 될 재무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나서 궁극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개발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그리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적금을 하고 절반 정도는 연간 꾸준히 8%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은퇴 시점에 한 200만 원이 넘는 충분한 조금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골자는 저축 습관을 통해서 꾸준히 저축을 해야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정말 노후 대비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금융 문맹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한국의 GDP 순위에서 OECD 46개국 중에서 GDP 순위는 굉장히 높은데 9위로 높은데 한국 성인의 금융 이해력은 OECD 평균 이하로 조사가 됩니다. 네, 20대들의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요. 저축은 미래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다. 혹은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은 먼 훗날의 이야기다. 특히 결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공공연하게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0대가 희망하는 금융교육 내용 1위가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중에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펀세이빙은 당장에 어떤 저축에 손쉽게 접근을 하게 해주어서 저축을 통해서 바로 어떤 돈이 모여야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관심을 보다 끌고 와서 금융에 대한 관심과 어떤 문맹률을 해결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정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 17개 항목 중에 저희는 4번 그러니까 금융 문맹률을 좀 개선하고 8번 그다음에 저축에 대한 어떤 접근 가능성, 접근의 용이성을 좀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번 사회적인 포용을 증진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님께서 ESG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만나다 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입니다.
저는 오늘 ESG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분석 기술이 ESG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지속가능 발전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 지속가능 발전소는 2013년에 설립을 했고요. 미국 법인 후즈곳은 2015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설팅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던 ESG 평가 및 분석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비즈니스화한 아시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의 ESG 분석 정보 제공 기관이고, 지속가능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ESG 기반의 기업 지속가능성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있는, 그래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3대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팩셋을 통해서 2017년부터 한국 기업의 ESG 분석 정보를 전 세계에 공급해 왔고요. 지금까지 18개국의 약 100여 개 기관차가 저희 ESG 분석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국내 기관과 파트너십 및 계약을 체결해서 ESG 확산 및 금융시장의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ESG 투자가 최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기업 가치나 지속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재무 성과에 의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지금은 ESG라고 불리는 비전을 기초로 해서 그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고 좋은 기업에게 투자하고 또는 거래하고 소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 같이 기업의 비재무 사건은 회사의 브랜드와 실적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회사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비재무 정보를 통해서 미리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가 재무 이외의 비재무 정보를 보는 이유이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ESG 투자가 투자의 대세 또는 메인스트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을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 또는 글로벌 공적 자금의 책임 투자 확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같은 위기에서도 ESG 투자가 덜 영향을 받았고 더 빠르게 회복했으며 시장보다 수익까지 나는 모습에서 전 세계에서 ESG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급된 이 모든 이유는 사실은 많은 자본이 ESG 투자에 몰린 원인일 뿐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십수년간 ESG 투자 또는 책임 투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난다는 거였습니다. 앞에서 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ESG 투자의 배리어였습니다. 소위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ESG 투자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하는 연기금의 투자 이유는 되지만 문제는 ESG 투자의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을 무수히 만나면서 책임 투자에 대해 설명하면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ESG를 보고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질문에 오랫동안 해온 답변들은 글로벌 기관들조차 사실 시장보다 수익이 난다는 말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15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시장보다 수익이 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왔을 뿐이죠.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궁색한 답변이 다였습니다. 아무리 ESG 투자에 돈이 많이 몰려도 ESG 펀드가 수익이 안 난다 또는 다른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누가 이 펀드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10년, 15년 이상 기다릴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전과 다른 최근 ESG 투자의 붐이 불게 된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ESG 투자가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2017년부터 ESG 펀드가 기존 펀드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ESG 평가 시장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나온 미국 자본형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ESG 평가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ESG 평가의 문제점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오염된 데이터 소스입니다. 두 번째는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리스크 식별의 실패 문제, 그리고 앞에서 많이 언급됐던 평가 기관 간의 상이한 평가 결과, 그리고 사이즈 바이어스, 섹터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평가하는데 평가기관들이 그 기업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 설문지에 답을 하면 그걸 데이터 소스로 사용해서 평가합니다. 당연히 이 구조를 악용해서 CO2 배출이 많거나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축소 공개하거나 또는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평가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만 부합하는 데이터만 공개하고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나 아예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평가를 잘 받으려고 소위 말해서 점수를 잘 받으려고 모범답안 써주는 컨설팅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과연 리스크 식별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투자 역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년에 한 번 평가하고 애널리스트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 애널리스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퀄리티, 편향성, 역량에 따른 다른 결과가 나와서 리스크 식별이 실패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기업에 유리한 점수를 받는 사이즈 바이어스 또는 산업군에 따라서 편향되는 섹터 바이어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ES 평가의 문제점을 최근에 데이터 분석 기술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해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ESG 투자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아태 지역에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조만간 ESG 평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글의 마크 툴레이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두 회사 서스테이너틱스하고 트루밸류 랩스를 비교했는데 왼쪽에 서스테이너틱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ESG 전통적인 평가사입니다. 오른쪽에 트루밸류 랩스는 2013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이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ESG 뉴스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 간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AI 기반의 ESG 분석이 값비싼 애널리스트의 개입 없이도 더 많은 회사를 더 빠르고 자주 분석하면서 편향 없이 공정하게 다양한 리스크를 식별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존의 ESG 평가의 문제점을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해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기술은 말씀드린 기존 평가의 섹터 바이어스나 사이즈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보다 더 깨끗한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분석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저평가되었던 과거의 평가 기술에서는 저평가되었던 작지만 지속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지속 가능한 기업들에게 투자하면 더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섹터 및 사이즈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5분위로 나누어서 ESG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퀀타일별 펀더멘탈하고 ESG 성과하고의 분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업별로 다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 다른 업종의 기업하고도 비교할 수 있도록 섹터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고요. 또 왼쪽이 기존의 평가 방식인데 대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에 Q1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ESG 점수가 좋은 회사들입니다. 보시면 대형주, 대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이즈 바이어스를 제거하면 오른쪽과 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Q1에서도 중소형 기업들이 적절히 분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제거한 결과를 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ESG 점수가 가장 높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분포된 Q1에 있는 기업들이 낮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과 배당 성향도 잘 유지하면서 리스크 저항력도 더 높고 반면에 언더밸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ESG가 좋은 기업이면서 기업 가치는 또 낮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당연히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에 따라서 투자기관들은 자기 회사의 투자 철학과 목적에 맞는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처럼 ESG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던 기존의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자본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지난 20년간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 비해서 앞으로 3년, 5년의 자본시장의 변화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매우 저희로도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7년이 됐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타트업입니다만 그동안 ESG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이상주의자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미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서구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바뀌면서 수십 년간 얘기하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버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저는 ESG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쪼록 이런 핀테크가 이러한 변화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금융의 솔루션이 있는 지속가능 발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1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핀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테스트베드 운영 참여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금융 클라우드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국민 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에서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에 대해서 지정되신 기업께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핀테크 기업이 규제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기 위해서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원되신다면 그 평균 1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ESG와 관련해서 기존 금융사와 함께 지정 대리인이나 위탁 테스트에 지정이 되시면 그에 따라서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센터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와 명칭에 대해서 좀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규제 샌드박스 이전에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모델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디지털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ESG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신 경우에 4월에서 5월경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이제 책임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테스트베드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희가 전문 자문사를 선정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의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풀을 구축을 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필요하신 멘토링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기존 금융사 그리고 투자자, 핀테크 기업 간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큐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25개 기업을 이곳 프론트원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핀테크 쪽으로 취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기존 금융사에서 또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와 핀테크 넥스트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스 아카데미는 저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4월 달부터 저희가 신청 및 강의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 핀테크 기업 입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이고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올해는 5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핀테크와 지속 가능한 금융 혁신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 분야, 핀테크는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기업 보안 점검, 그리고 서비스 취약점 점검 등 핀테크 보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핀테크 기업들을 위해서 해외 진출 컨설팅과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 프론트원 내에 그 통번역존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그 구인구직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 일자리 매칭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다 또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인 금융 클라우드를 핀테크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핀테크 전문 교재를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핀테크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이제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수행 그 일정도 같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핀테크 포털에 같이 이제 게시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오늘 발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도중에 공교롭게 제가 또 금융위원회랑 우리 온라인 박람회 또 회의하는 게 좀 겹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땀이 나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0분이죠? 이 팀장님 10분 남았는데 지금 뭐 그래도 비교적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 약간 좀 오버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플로우에서도 좀 질문들이 좀 있으셨고 지금도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뭐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신 분 있었는데 뭐 제일 먼저 발표 주셨으니까 우리 현석 우리 저 교수님 지금 저기가 지금 환경금융대학원이죠? 그린금융대학원인가요? 환경금융대학원. 저희가 뭐 그린 파이낸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인바이러먼털 파이낸스를 해가지고 대학원 명칭이 돼 있고요. 이게 뭐 이게 금융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기보다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하고 환경하고 다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바이러먼털 파이낸스가 EF면은 이게 인바이러먼털 핀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핀텍과 ESG와 이제 핀텍이죠. 그래서 이제 뭐 파이낸스의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사실 핀텍이라고 보면 결국 이제 저도 아까 잠깐 발표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을 매개로 해서 환경과 금융이 연결되는데 이제 그 환경도 사실은 뭐 자연환경 말고도 사회환경도 얼마든지 환경이라고 보면 그 SG가 다 그쪽에 포함이 돼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시는데 투트랙을 해갖고 이제 뭐 시장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딱 하는 것도 있고 또 NFRD라고 하셨나요? 이제 정부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또 이런 하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를 많이 또 정확하게 또 좀 가능하면 정보 대칭적으로 해가지고 좀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지만 물론 이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있지만 게더링의 비대칭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정책적으로나 또는 시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좀 그렇게 계산할 때 좋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혹시 교수님. 뭐 아마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고 계시고 막 이런 정책 당국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공시가 이제 재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회계 기준도 보면은 뭐 서로 다른 이제 회계 기준을 갖고 있다가 점점 이게 컨버전스 돼 가는 것처럼 아마 비재무 데이터도 그런 회계 정보와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컨버전스 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님 한 분하고 아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제 쓴 페이퍼에도 보면은 시장 주도로 가는 것도 있고 규제 주도로 가는 것도 있는데 그 페이퍼에서는 아마 규제 주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식의 이제 뭐 결론을 이렇게 비슷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공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금감원의 다트 시스템에 이제 웬만한 이제 재무 정보는 다 공시가 되고 있지만 비재무 정보, 뭐 환경이나 뭐 사회나 뭐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럼 어디다 우리가 이제 공시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제 금융 당국에서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환경 관련된 또 정보나 이런 거는 또 환경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제공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정부 부처 간에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거래소에다도 상장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창규 부장님께서도 협회하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상장 기업은 거래소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는 기업들 더 많은 이제 뭐 그린 본드라는 걸 발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어디다 이제 공시를 할 거냐, 그럼 협회에다가 이제 공시를 할 거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되면은 ESG 관련된 보다 정확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이미 뭐 앞서 AI를 이용한 뭐 분석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뭐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이제 정확한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고 관리가 된다면은 지금은 뭐 평가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나 이런 걸 보면은 서로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릴라이어블하지 않다라고 많은 페이퍼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시가 의무화되고 뭔가 표준화된 포맷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정보들이 제공이 된다면은 아마 ESG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쪽 종사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뭐 얼핏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신산업도 그렇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 뭐가 나올 때는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면 참 좋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누가 얘기하셨나요? 이게 돈이 돼야 사실 기업들이 점프를 하는 건데 그동안 오랫동안 지금 사실은 그 돈이 증명이 안 됐었죠. 윤덕찬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좀 어떻게 신산업소 에코시스템이라는 인프라가 없을 때는 역시 이제 뭐 규제 당국이라 표현도 좋고 정책적으로 일단 그런 그 추측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까 옥스퍼드인가요? 뭐 거기서 하는 게 좀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표준화를 빨리 시켜가지고 적어도 이거 정도에서 이거는 뭐 중요하다. 근데 ESG 차원에서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걸 갖다 증명하거나 하여간 그 관련된 데이터나 또는 정보를 갖다 공시하라. 뭐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좀 책임 의무화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단 적어도 상장 기업 내에서는 게 돌아갈 거고 그러면 아마 이제 많은 기업들이 AI 분석도 하지만 그런 그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SNS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 환경 같은 IoT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뭔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또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우리 송명수 플러그앤플레이 대표님은 뭐 딴 게 있으셔갖고 아마 지금 뭐 근데 하여간 글로벌리는 뭐 이제 그런 보험 이런 쪽에서 많은 그런 그 ESG 관련된 건 나온다 이렇게 얘기 하신 것 같고 우리 이수영 대표님 난 펀세이빙 꽤 재밌는 저축이군요. 한번 이름 네. 상당히 재밌던데 뭐 슬금슬금 뭐라고 하시죠? 뭐 슬금슬금 저축.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재밌기 때문에 재밌는 게 넛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끌어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사실은 제가 이거 들으면서 ESG가 지금 기존의 핀테가 어떤 데가 관련이 있을까 보면 포용금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클루시브 파이낸스인데 파이낸셜 인클루전인데 이게 해외로 이제 나가서 우리가 수주도 하고 경쟁을 가지려면 뭐 그런 사례가 좀 어떻게 지금 우리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벤카미노 시스템 제일 좋고 아니면 해외에 뭐 이런 게 좀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미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펀세이빙뿐만 아니라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목적을 잘 달성해 나가게 하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뭐 영국의 칩스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영국의 탄뎀이라고 하는 챌린저 뱅크가 이러한 펀드 세이빙에 대한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뭐 라운드업, 그러니까 반올림 저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펀드 세이빙을 통해서 뭐 개발을 했고요. 그것의 시작된 원인조차도 그들의 고객들이 어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저축을 잘 못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펀드 세이빙이나 어떤 핀테크 영역에서의 이런 노력들이 충분히 사람들의 사회적 개선, 그러니까 사회적 그 어떤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그 발표 들으면서 네. 또 하나 이게 참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용금융을 했는데 정말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막 어필하는 포용금융이 되려면 이런 그 잔해적인 어떤 그런 그 우리 인공지능은 잔해적이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논리적, 계산적인데 이런 잔해적인 어떤 그런 그 서비스에다가 상품에다가 문해적인 걸 가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뭐 그 재미, 뭐 엔터테인먼트, 네. 뭐 아니면 오욕칠정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면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재밌는 포용금융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걸로 한번 맞습니다. 우리 해외 진출 요새 막 생각하는데 좀 그런 걸 좀 열심히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포용금융은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지만 또 그런 각도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리 투자 쪽에 최창규 팀 부장님 좀 감사 많이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핀텍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핀텍 기업이라면 뭐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어프로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돈 없고 아직 그 업력이 좀 짧은 우리 스타트업 벤처 어떤 그 핀텍 기업들이 좀 그 제도권 금융, 특히 이제 투자 쪽으로 좀 어프로치 하시려면 이러이러한 거를 좀, 특히 뭐 굉장히 많지만 요소가 뭐 이런 거를 뭐 우선순위적으로 한 3개 뭐 이렇게 몇 개 딱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우선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타겟이 되는 고객군을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ESG 투자를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처럼 기관 투자자를 타겟으로 한 나의 핀테크 롤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소위 말하는 뭐 동학개미라고 부르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툴인지, 아니면 저희처럼 뭔가 2차 가공을 위해서 비클이 필요한 저희 같은 이제 저희 지수 사업 같은 비클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나의 핀테크 모델인지를 먼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위한 툴이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는 꼭 그 회사의 뭐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이름에 플랫폼이 붙어 있는 부서를 공략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툴을 만들어주는 부서들이 주로 이름에 플랫폼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부서들은 툴을 제공하는 업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와 같은 뭐 지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좀 약간 이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 뭐 이런 쪽에 이름이 붙어 있으면 뭐 핀테크 업체들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2차 금융 상품을 만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을 뚫어야 되겠다, 이쪽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아이디를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주로 법인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법인,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을 보통 저희는 법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법인 영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핀테크 솔루션이다, 그러면 플랫폼. 그리고 저처럼 뭔가 2차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개발.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이다, 그러면 법인.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명칭이 붙어있는 부서들을 컨택을 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선 돈 투자, 우선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야 되지만 일단 투자를 받아야 되죠. 스타트업들은. 그러니까 워낙 자금이 딸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부터 기관 투자 어프로치를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같은 건 그 비중이 있겠죠. 그 임팩트 투자 뭐인데 앞으로 네. ES 투자 이런 그 한도 같은 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사실은 금년 초에 막 그 금융회사들 뭐 은행 뭐 지주 이런 데서 회장님들이 막 ESG 위원회 만들고 이런 거 보면서 얘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이제 해외 투자자 비중이 엄청 높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겠죠. 해외 큰 손들이 그렇게 안 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이나 뭐 이런 큰 데들이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저 같으면은 내가 뭘 하면은 사실 ESG에 관심 있고 책임 있는 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편한 좀 빠를 수 있는 게 투자 쪽을 신설해서 그런 것도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표준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데서 투자 갖다 직접 받을 수도 있고 SI 통해서 SI 쪽 또는 뭐 그런 데들이 예컨대 뭐 지금 K금융 성장금융 같은 데가 예컨대 돈을 갖다 내가지고 펀드를 만들 때 예컨대 뭐 ESG 펀드인데 ESG 핀텍 펀드 같은 거 만들어서 예. 그 한도를 내주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발해서 같이 협업했고 뭐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돈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지금 핀텍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시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드리고요. 그 윤덕찬 그 우리 대표님 그 정말 그 ESG 발전소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윤덕찬 지속가능 용어에 화장실 가셨나봐요. 그러면 그 막간을용해서 우리 현석 교수님, 현석 원장님 그 제가 얼핏 듣기로 그때 우리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바쁘신데 뭐 우리 그린 금융 포럼을 한일 간에 뭐 이렇게 또 뭐 하신다 그랬을까? 아시아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린 금융 뭐 환경 금융 뭐 이제 하면 그 환경이 좀 더 포커싱이 됐긴 하지만 뭐 그런 그 ESG 뭐 금융, ESG 핀텍 뭐 그 핀텍 업체들이 그런 쪽 관심 있으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예, 소개 좀 뭐 해주시죠. 윤덕찬 저희가 이제 직전까지. 그 그린 파이낸스 포럼 코리아라고 이제 뭐 이미 그냥 모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시는 녹색금융 전문가나 뭐 범위를 좀 넓혀서 ESG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보고 계신 분보다는 이제 본인들 업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한번 전문가분들을 모아서 같이 전체적인 그림도 만들어가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뭐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뭐 환경이라는 게 글로벌 이슈지 저희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글로벌 트렌드를 저희가 맞춰가야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를 만들어도 그 종합성이 떨어지면은 또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해외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도 그러한 네트워크를 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일본 기업이나 일본 금융기관들은 저희보다도 좀 앞서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협업 차원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발족식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또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시장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정부에서는 어떠한 스탠스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어떤 정보 교류와 어떤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윤덕찬 그 대표님 오셨는데 아까 채팅에다 올려주신 거 보니까 역시 AI 하시는 분이어서 정확한 것 같아요. 그죠? 딱 3시에 끝나기로 예약을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이제 청중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ESG와 CSR 영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점은 그거는 뭐 아까 저도 좀 얘기했고 다른 분도 말씀 주셨으니까 좀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성 인식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가능 여부, 음성 인식을 이용한 결제 이건 좀 ESG하고 관계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통해서 뭐 결제라기보다는 또 자기 본인 인증을 하겠죠, 그죠? 인증을 하고 뭐 나중에 정말 체포시 좀 더 발달하면 대출입니다. 그럼 뭐 대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이제 보안해서 하나로만 이렇게 본인 인증을 잘 안 하고 생체 인증과 다른 걸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 연계 핀텍 우수 사례 뭐 아까 저 도코노미 스웨덴이죠, 뭐 그런 쪽 있고, 아까 뭐 사례들 같은 쭉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수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 금융을 조금 다른 곳좀 틀어가지고 연계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ESG, SG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탈 관련한 거는 보험이라든지 다른 쪽 파스 상품 쪽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AI를 많이 이용해야 되겠죠. 미국과 한국의 핀텍 산업의 ESG 현황과 개선 방안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죠. 저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찬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 결국 이제 기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부 비대칭이지만 대칭화시킬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분석하고 활용은 밑단이고, 우리 빅데이터도 결국은 구축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세 단계라고 보면 그 ESG 수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이제 결국 분석은 뭐 기술적으로 한다고 치고 결국 이제 그 전에 뭐 활용해 이제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사람들이 아이디어에서 하면 되고,
게더링 단계에서 구축 게더링 단계에서 이 하나 하면 SNS 정보 같은 거 비제문적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뭐 IoT 뭐 디바이스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 뭐 환경적인 거라든지 딴 쪽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5G가 되면 이제 센싱 테크놀로지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아마 이제 IoT 작동이 많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윤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AI 좀 하는데 예컨대 애로사항이 좀 그 어떤 점이 좀 정책적으로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그거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핀텍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ESG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핀텍이야 뭐 주체고 이제 좀 피동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주시죠. 예, 저는 그 애로사항 보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ESG를 왜 하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ESG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최근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ESG 경영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네. 데이터 뭐 사실 이제 현석 교수님이랑 뭐 말씀하셨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ESG 정보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공식 표준화 기관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작년 9월에 이 가장 대표적인 5개 표준화 기관들이 이 ESG 정보 공시 기준을 통일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건 그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석 교수님께서도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규제화되는 부분들은 사실 유럽연합이 난 모르겠고 일단 규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나머지 기존에 있는 표준화 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따라갈 거냐인 건데 그것도 사실은 유럽과 미국의 이니셔티브가 좀 나눠져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마 올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합의들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ESG를 왜 하느냐?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원합니다. 투자자들이 왜 원하느냐? 제가 일부러 짧은 시간이지만 앞에 사례들을 들은 이유는 재무도 훌륭하고 비즈니스도 다 훌륭하고 전망도 다 좋은데 사건이 나가지고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ESG 데이터에서 찾으려고 한 겁니다. 즉 ESG는 리스크를 찾으려고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CSR하고 차이점으로 물어보셨는데 간단합니다. 사실 CSR 내용 내에 ESG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CSR은 성과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고 CO2를 이만큼 절감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관점 그대로 그 내용들은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SG를 보는 거는 리스크 관점에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환경경영 시스템을 잘 도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화학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당신네들은 왜 사람이 죽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거는 기업들이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이거는 가능하면 의무화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ESG 리스크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정보들이 담겨있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그 과정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 얘기는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자이죠. 지금까지는 주주를 중심으로 해서만 주주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봤었는데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ESG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걸 왜 지속가능 금융으로 풀려고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2030년에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해왔던 아까 잠깐 PSI죠. 서스테이너블 인슈어런스 원칙도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PRP, 리스폰서블 뱅킹도 20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이니셔티브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이제 10년도 안 남은 시점까지 우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규제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유럽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가능 금융 또는 ESG를 매개로 한 게 지속가능 금융이고 지속가능 금융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환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 측면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 ESG 평가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ESG 경영 방금 말씀드린 그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내재화 활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또 어나더 토픽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뭐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초고속 초연결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소비자들이 다 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가치가 결국 이제 반영된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오늘 ESG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발표해 주시고 다양하게 또 토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플로어에서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거 ESG는 앞으로도 뭐 트렌디하게 계속하고 확대되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계속 뭐 이런 다양한 또 관점별 포커싱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세미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간 초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아까 중간 대비 인원이 줄지 않고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축년. 네. 오디언스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지역 연계 핀테크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별적으로 Q&A를 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사분들께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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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네, 보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